방금 소개받은 박찬화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단군 정신과 항일 무장 투쟁이라는 주제를 맡았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한류열풍사랑의 의장을 맡고 있고 사단법인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와 그리고 역사,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독립운동사에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 대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상규 작가라고 이제 젊은 독립운동가들을 알리는 활동가인데요. 이렇게 책도 내시고 또 독립운동가 어플이 있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독립운동가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매일매일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해외 본부에서 이제 해외로 이렇게 출장을 보내주셔가지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독립운동사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인데요. 이때는 독립운동사 대한의 역사를 광복하라라는 주제로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이런 곳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에센에서 독일 전역에서 이렇게 150여 분 정도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은 아시겠지만 1960년대와 70년대에 그 독일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많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뭐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한국의 역사를 배워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20대에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독일의 역사는 알겠는데 한국의 역사는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날은 독립운동사에서 했지만 그 전에는 또 이제 고대사에 관해서도 몇 달 전에 또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너무나 소중한 해인데요. 이제 거의 다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또 대한민국이 탄생한 그런 100주년입니다. 또 광주는 또 하나가 있죠. 광주 항일항쟁운동 90주년입니다. 올해 90주년이고 이제 90주년 기념일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1929년에 10월 30일에 일본 학생하고 부딪혔잖아요. 우리 여성을 이렇게 여학생을 갖다가 희롱하는 그런 일본군하고 남학생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며칠 지나서 11월 3일부터 해서 이런 항쟁이 시작돼가지고 1930년 4월까지 전국에 이렇게 퍼져버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학생 운동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학생의 힘으로 일본의 야욕을 분쇄하자 해가지고 광주 북중 이렇게 돼서 광주 북중 계신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있습니까? 예, 광주 북중. 예. 지금 보면은 그래서 1930년에 김구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금 감축드리는 것은 수년간 우리 독립운동이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광주 학생운동으로 기인하여 강경이 진작됨에 따라 정부의 비용도 가열층 호분한 탓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수년 동안 독립운동이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 광주 학생운동으로 인해서 다시금 들고 일어났다. 그러면서 임시정부에도 다시금 자금이 모이기, 군자금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920년대 굉장히 침체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침체기를 지나서 다시 한번 발심을 해가지고 우리 김구 선생도 한인 애국단을 만드셔서 거기에 이봉창, 윤봉길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뛰어난 그 독립운동의 어떤 역사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어떤 힘이 바로 이 광주 학생운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진 독립운동사 그리고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운동가는 1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등록 안 된 독립운동가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독립운동가는 한 20여 명 정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보통 20여 명 정도 기억한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존경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여성 독립운동가도 마찬가지로 뭐 1,900여 명이 있는데 여성 독립운동가 누구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유관순 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거의 몰랐던 것이 수년 전입니다. 최근에 이제 영화 암살이나 영화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도 유관순, 중학교 때도 유관순, 고등학교도 유관순, 왜 그렇게 우리가 짜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독립운동사를 최대한 축소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느 한 특정 종교에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 종교에서 독립운동 나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찾다가 한 사람 내세우고 이런 식이 사실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때 당시에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거에서 독립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부각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병의 역사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강제 병합 이전에는 의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후에는 독립운동가라고 하고 독립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이죠. 전부 다 이제 그 외 그리고 일본에 항거한 그런 역사인데요. 뭐 갑오 동학혁명부터 해서 여기에 치진 않았지만 갑오년에 의병이 있었고 을미년에 의병이 있고 을사년에 그리고 정미 의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소수의 의병장들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잊혀진 분들 중에서 특히 대종교와 관련된 그런 독립운동에 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의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의 의병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명 용사들을 우리는 기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어떤 종교에 있어서도 특히 대종교의 독립운동 우리가 조금씩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그냥 배우는 몇 문장 정도로 이렇게 배우고 말고 암기식으로 배워왔던 것이 우리 국사의 현실인데요. 이 대종교의 독립운동에 관해서 오늘 좀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연코라는 말을 썼는데 이 대종교에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다. 특히 독립운동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 형성됨에 있어서 대종교에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대종교의 창시자인 홍암나철 대종사입니다. 홍암나철 선생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의 대부이시고 그리고 단군 사상의 실천자이시며 대종교의 이렇게 창시자이신데요. 종교로 보시지 마시고 독립운동의 단체로서 그 독립운동의 활동으로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철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된 이후에 대일 외교 항쟁을 하십니다. 외교 항쟁, 처음에는 외교 항쟁을 하죠.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하지 못하는 일본으로 가서 직접 이등방문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러한 어떤 활동들, 그러한 어떤 외교 항쟁을 이렇게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이 우리가 나철 그리고 오기호, 나철 오기호, 그 다음에 이기 선생 그리고 홍필주 선생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항일운동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동경으로 건너가서 이등방문 등 일본의 침략 원흉 등을 만나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한일 양국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충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다시 나철, 오기호, 이기 선생이 같이 이완용 등 매국 5적을 주살하기 위해서 실행을 옮겼으나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을사 5적의 처단의 결사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완용은 결사대장이 누구다. 그리고 10명 내외의 결사대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결사대를 꾸려 나갔지만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홍암나철 선생의 글이 있습니다. 간신을 목베는 글, 매국노죠. 여러 의사들이여 금일지사는 실로 대한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요 우리 2천만 중생의 생사 문제다. 여러분 진실로 자유를 사랑하는가? 청컨대 결사의지로 이 오적을 죽이고 국내에 병폐를 소지하면 우리들 및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독립된 천지에서 숨을 쉴 수 있으니 그 성패가 오늘의 일에 달려 있으며 여러분의 생사 또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오적을 배려했으나 실패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1909년 음력 1월 15일에 단군교를 중광을 하셨습니다. 이날을 이제 중광절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철 선생은 1909년 1월 15일에 서울에서 정은모, 오기호, 이기 선생
이기 선생 등과 함께 단군교의 중광식을 거행하고 초대 도사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보면 유명한 단군교 호명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잠깐 보면요. 단군의 교화가 멀리 중국에까지 미쳐 알려졌고 그리고 전통이 역대로 개성되어 왔으며 근세 조선에 와서 그 전통이 쇠미해지고 따라서 국가가 미약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의 신성한 교가 연구하지 아니하고 공맹에 또 정주에 그 글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동포는 이제 단군교를 순봉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영원한 복록을 받고 이 세상을 인류를 구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제병합 이후에는 1910년 8월에 대종교로 개칭이 되면서 단군교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 해에 대종교로 개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종교는 일제 이후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많은 조직을 만듭니다. 국도본사를 보면 이상서 선생, 이시영 선생 같은 유명하신 분이 있고요. 이상서 선생은 아시겠지만 헤이그의 밀사로 파견되신 분이고 이상설, 이휘종 이런 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임시정부 이전에도 임시정부와 같은 것을 꾸려나갔던 굉장히 사실은 지금까지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분이 바로 이상설 그리고 이시영 선생입니다. 그리고 서도본사의 신규식 이동영, 동도본사의 서일 총재 그리고 남도본사의 강우 선생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이때 그 무장 항쟁을 위해서 중광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것이 3.1운동 이후에 대한정의단 1919년 5월이죠. 우리 3.1운동은 3월 1일부터 해서 4월 말까지 두 달간에 엄청나게 이제 3.1운동이 2,000건, 거의 1,900 몇 건이라고 하는데 2,000건 이상의 시위가 일어났고 210만 명 이상이 동참을 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96%의 행정구역에서 참여한 것이 바로 이런 어떤 3.1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3.1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거의 조금 이제 사그라들 즈음해서 5월달에 대한정의당으로 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서일 단장님이셨고요. 나철 선생은 1916년, 1915년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포교 금지령이 생겼습니다. 포교 금지령이 생긴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들어가면서 국내의 소요를 갖다 막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1915년이 되니까 포교 금지령이 내려서 그때 큰 타격을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사실 두 번째 주제로 하시는 그런 가야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큰 타격이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915년 6월 23일에 김해김씨 족보를 폐지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김해김씨 족보를 폐지하면서 치안을 위해서 그걸 폐지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따가 한번 그 부분은 뭐냐면 일본의 건국과 관련되어 있는 임나일본부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군의 역사를 단군의 어떤 단군 사상을 가지고서 있는 바로 이러한 대종교 그리고 또 김해김씨 또 가야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바로 1915년에 다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6년 삼성사로 이제 9월산 삼성사로 이렇게 8월 5일날 이렇게 들어가시는데요. 그때 이제 사진 촬영을 한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삼성사에 들어가셔서 수련을 하시다가 수련을 통해 가지고 자결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삼성사에서 환인 천재와 환웅 천왕과 그리고 단군 왕검 앞에서 숨을 이렇게 거두신 거죠. 그래서 아마 국조 삼신께서 보호하사 이 뒤에 천상에서 그 뒤에 이 대종교의 어떤 활동, 독립운동을 하는 모든 조선인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대종교인으로서 또 몇 사람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주춧돌을 놓았던 신규식 선생입니다. 자료에도 있는데요. 신규식 선생은 3번을 자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을사늑약 때 처음으로 독약을 먹고 그 분계가 이렇게 분기 팽창해가지고 독약을 먹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만류를 하고 해가지고 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셔서 그래서 다시 독립운동에 이렇게 매진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결 사건이 있는데 1910년 우리나라의 국권이 완전히 뺏기게 됐을 때 이 신규식 선생은 또 다시 은독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대종교를
대종교에 이제 입교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대종교의 지도자인 나철 선생이 발견을 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신규식 선생의 목숨을 건지기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신규식 선생이 어디로 가냐면은 상해로 가십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어떻게 생겼냐, 거기에는 그 주춧돌을 내려주신 분이 바로 이 신규식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상하이에 가장 먼저 터전을 잡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독립운동가가 바로 예관 신규식 선생입니다. 그래서 1919년에는 2월 달에 상해에서 한국국민대회를 개최해서 의회를 구성한 후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우리가 3.1운동이 먼저 일어나고요. 3.1운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임시정부 수립하자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수립에 관해서는 그 이전에 1917년 그리고 18년, 19년 계속해서 나왔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규식 선생도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3.1운동 보면은 3.1운동이 3월 1일 날 시작해서 이제 조금 지났는데 4월 11일에 벌써 수립을 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빠르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은 그 이전부터 임시정부는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식 선생은 이 임시정부에서도 의정원 부의장, 그 법무총장, 국무총리, 외무총장을 다 거쳐가지고 특히나 중화민국 정부의 대사로 부임해서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신규식 선생 같은 분이 매일 아침마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가서 독립투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대종교를 하셨던 분들이 그렇죠. 단군 할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나가서 투쟁을 했던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식 선생은 192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때 뭐냐면은 임시정부가 이제 거의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이승만 선생님도 탄핵되고요. 대통령에서 탄핵이 됩니다. 탄핵되고 나서 이제 3개월 지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파탄난 상황, 임시정부에 나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럼 잘들 있으시오 우리 친구들이요. 나는 가겠소. 여러분들 임시정부를 잘 간직하고 3천만 동포를 위해서 힘쓰시오. 나는 가겠소. 2천만 동포를 위해 힘써주시오라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정부라고 이렇게 두 번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임시정부요. 이 정부가 정말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결국 자결로서 그것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16년에 나철 대종사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1917년에 나옵니다. 조수왕 선생, 이 대종교와 관련이 굉장히 밀접하게 있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대종교 신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왕 선생이 기초한 대동단결 선언에서 이제 대한제국 황제의 주권이 국민에게 선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이 대동단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국하는, 새롭게 나라를 건설한다면 그 건국하는 주체는 황제가 아니다. 이제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1917년에 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3대 독립선언이라고 합니다. 3.1 독립선언, 2.8 독립선언.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2월 1일에 무호 대한 독립선언서가 있었습니다. 무호 대한 독립선언서인데요. 여기에 선언서에 선언을 한 분이 39분이 계십니다. 이 39분 중에 30여 분이 대종교인입니다. 대종교인. 여기 보시면 그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대 김교원 선생, 그리고 김좌진 장군, 이동희, 이시영, 박은식, 신채호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많은 분들이 반 이상이 대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가장 먼저 이 독립선언을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내용 중에 단군 대황조께서 상제에 좌우하사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며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조하는도다. 우리를 돕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군 대황조께서 거룩하신 그런 우리 조상이신 단군께서 바로 그 상제의 좌우에 계시어 우리의 기운을 명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종교이거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대종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단군 성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창호 선생 하면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뭐냐면은 단군 대왕조를 찬양하는 그런 어떤 작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게 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나라 집을 건설할 때 자손 우리에게 전하셨네. 거룩하다 의탕탕 대황조의 성덕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1절 2절 쭉 나가면 이 단군 대황조를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단군 사상을 기반으로 했다. 어떤 종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식 선생,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 신서구 선생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상하이의 독립운동 상하이가 이분들에 의해서 독립운동 기지로 주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식 선생이 동제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1913년에 박달학원, 배달학원이죠. 배달학원을 만들고 신한 독립당을 만들고 그리고 신한 청년당에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중간에 있었던 신서구 선생 같은 경우에 임시정부 의정원에 가서 국호를 정할 때 그 제안을 합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해보자. 사람들이 대한제국은 망했는데 어떻게 또 대한으로 하냐라고 하니까 이러한 명언을 남기셨죠. 대한으로 망했으니 다시 대한으로 한번 흥해보자라고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이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의 제안자가 바로 이 신서구 선생입니다. 1918년 3월 26일에서 27일 이제 3.1운동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8인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이동영, 이시영, 조소왕, 이광, 조성환, 신서구, 현순, 이광수 이 중에 6명, 7명이 대종교인이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뭐 다 대종교인입니다. 대종교인들이 모여서 8인위원회에서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고 첫 번째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1919년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이잖아요. 바로 그 전날에 모였습니다. 밤 10시부터 해서 국내외에 활동하던 독립지사 29명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모였습니다. 이 양옥집에서 이렇게 모였던 거죠. 이 양옥집에 모였는데 여기도 반 이상이 대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신익희, 신채호, 여운형, 이광수, 이동영, 조소왕 등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었다라고 합니다. 29명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밤 10시부터 해서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철야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나는 나가겠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3.1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이 문을 막으면서 여기를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3.1운동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나가서 여기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끝장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그래서 임시의정원이 여기서 이제 탄생을 하는데 이게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100주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국회 100주년. 올해가 이제 국회 100주년입니다. 임시의정원, 국민의 나라를 향한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로 인해서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철야로 심의한 후에 오전에 반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정한 것이 바로 4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다. 민주공화제다. 1920년 이후에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도 민주공화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최초로 쓴 것이 우리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선구적이고 독창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조소왕 선생이 처음으로 기초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라고 되어 있죠. 한다, 으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헌법 1조에 나와 있잖아요. 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쓰신 분이 바로 조소왕 선생입니다. 이 조소왕 선생도 마찬가지로 대종교였거나 또는 대종교와 굉장히 친한 대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 바로 이 조소왕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소왕 선생은 대종교 계통의 민족사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20년 이제 임시정부가 생겼습니다. 임시정부가 생기고 나서 3.1운동은 정말 거기에서 7,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아마 저는 1만 명 이상이 이렇게 학살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평화 시위를 하는데 그들은 막 처절하게 이렇게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평화 시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독립전쟁을 선포를 해요. 독립전쟁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모든 부대들이 각자의 부대가 있는데 임시정부 산하에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군정서, 뭐 북로 군정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라고 만들었냐면 서로 군 정부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임시정부가 있으니 그 용어를 쓰지 마라라고 해서 부에서 서로 바꿉니다.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봉오동 전투라든지 아니면 청산리 대첩은 뭐냐면 임시정부의 명령하에서 임시정부 산하에 있는 부대로서 공인된 부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봉오동 영화를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우리는 뭐 농촌에서 누구 하다 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군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제는 정식 군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가 있었는데 6월 달에 있었습니다. 1920년 6월 달. 근데 이제 여기에 주역이 이제 홍범도 장군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최운산 삼형제도 있고요. 뭐 최운산 최진동, 최치용이라고 하는 삼형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어때 봉오동 전투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홍범도 장군만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홍범도 장군께서도 뭐냐면은 그 이후에 1937년에 강제 이주를 당하십니다. 연해주에 있다가 강제 이주를 당해서 그때 18만 명의 조선인들이 강제 이주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요. 스탄 국가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냐면 카자흐스탄의 크질 오르다라고 하는 정말로 이렇게 소도시입니다. 여기로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극장의 문지기를 하시다가 1943년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현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한국어를 못하는 고려인들이 되었습니다. 고려인들 대부분 한국어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스탈린이 금지를 시킵니다. 한국어를 하면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국어를 못하고 러시아어만 쓸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어만 쓰다 보니까 지금은 그 자손들이 러시아어만 쓰는 분들이 우리 전국에 한 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오늘 사실은 고려인 그 경기도 안산에 보면 고려인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가 있어요. 고려인 축제가 오늘입니다. 거기에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로 오라 그래가지고 못 갔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있고요. 강제 이주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봉오동 전투와 이 청산리 대첩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때 봉오동 전투에서 벌써 당했잖아요. 160명 이상 거의 수백 명의 일본군이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다시 일본군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간도 지역 초토화를 시켜야 된다. 초토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령선인 우리들을 갖다가 이제 조선인들을 불령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간도 지역의 불령선인을 초토화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8월 15일 날. 이때 뭐냐면 이때 누가 돌아가시냐면 해학 이기 선생 그리고 해학 이기 선생은 1909년에 돌아가셨죠. 해학 이기 선생이 태백일사라고 하는 환단고기의 거의 80%에 해당되는 태백일사를 물려주셨고 그의 제자인 계현 선생이 있습니다. 계현 선생은 그의 동지였던 송암 오동진 장군과 여천 홍범도의 자금을 받아서 환단고기를 그때 1911년에 이때 30권을 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어디에 계셨냐면 이 천마산대라고 하는 곳이 이제 대한제국 이후에 해산이 돼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천마산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쭉 올라와서 이 만주지방에서 이 배달 우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때 일본군이 급습을 하게 됩니다. 급습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3천여 권의 책과 문서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계현수 선생을 체포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사이에 뭐냐면 엄청나게 몰아붙인 초토화 계획에 의해서 그때 이렇게 잡히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족 반역자 가명국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잡힌 게 아니고 뭐냐면 가명국이라는 사람은 봉오동 전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군이 올 때 밀정이 같이 오잖아요. 한국말 통역해주는 밀정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진군하는 가운데서 이 밀정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현수 선생의 참혹한 죽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환단고기의 입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여겨집니다. 그 중에 하나 설이 이건데요. 이상용 막하에서 참외군정을 맡고 있었던 계현 선생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천마산대 최시용 대장에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까 올라왔죠. 천마산대가 여기 있었고요. 천마산대 최시용 대장에 넘어가고 설어군정서의 이덕수 장군 그리고 이것이 이유립 선생에게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현 선생에서 직접 한 권, 두 권의 그런 어떤 그 사설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유립 선생에게 환단고기 30권 중에 한두 권이
청산리 대첩 사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산리 대첩은 대종교를 신앙을 했던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또는 서일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20년 10월 21일부터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이죠. 김좌진 장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북로 군정서에 그런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서일 총재가 여기서 리더를 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김좌진 장군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 청산리 대첩은 봉오동 대첩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갑니다. 그래서 청산리에서 연합부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광단에서 대한정우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북로군정서가 이때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가 북간도 지방의 항일단체를 보고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군정서는 서대파고에 근거를 두고 서일이 통솔한 단체로 대부분 단군교도다. 그들 행동이 극히 흉포하여, 일본군이 봤을 때 그렇죠. 흉포하여 부단히 무력 침집을 야만하고 있다. 총재는 서일, 부총재는 현천무, 사령관은 김좌진, 부사령관 김성, 참모장 나중소 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사시에는 명령이라에 동원 소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재가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셨냐면 서일이라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대종교의 3대 교주시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김교원 선생에서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니까 5년만 연기해달라, 나는 독립운동을 더 해야 되겠소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지 않고 이 서일 총재께서 이렇게 독립운동에 매진하시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청산리 대첩에 우리가 하나를 알고 있지만 이것은 10개 이상의 전투가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벌어진 전투가 있죠. 그래서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독립군 연합부대 이렇게 쭉 참여하는 그런 일주일간의 그런 상황이 청산리 대첩을 나와서 일본군 1,500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그런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각하는 일본군이고요. 이렇게 퇴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퇴각을 하면서 일본군은 계속 이기질 못해요. 그들만 이렇게 죽게 되니까 이제는 뭐 하냐면 모든 민간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을 도와줬다고 생각되는, 도와주지 않았어도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민간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것을 간도참변 또는 1920년 경신년이기 때문에 경신참변, 그래서 이때 조선인이 1만 명 이상 또 민가 2,500여 채를 불태우는 그런 참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점점 더 위로 올라가서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러시아로 들어가면서 러시아 공산당을 만나고, 러시아 공산당은 그 소련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 독립군을 받아가는 가운데서 뭐냐면은 그런 알력이 생기게 되고, 그런 알력이 생기는 과정에서 처참한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국사교과서에서도 잘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때 러시아로 올라가는 가운데서 뭐냐면은 하나로 뭉칩니다. 그 독립군이 몇 명이냐면 3,500명을 얘기합니다. 3,500명이 있었는데 이 대한 독립군단에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 안에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자리에 있으신 분이 바로 서일 총재라는 거죠. 대종교회. 그리고 부총재 홍범도, 이렇게 해서 군사고문 지청천 김좌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봉오동 전투에서 청산리까지 최진동 장군, 이런 분들이 전부 있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안무 장군, 이런 분들이 전부 하나로 합쳤다라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3,500명이 합쳐서 뭔가 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유시라고 하는 스포보든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1921년 6월 27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독립군은 960명이, 거의 1000명이 전사하고 1800명이 실종됐다. 실종된 사람은 다 죽었죠. 포로가 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어디 광산으로 갔다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거의 이제 이때 거의 뭐냐면은 이걸로만 보면 몇 명입니까? 거의 2700명. 이런 많은 사람, 3500명 중에서 거의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남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군이 한풀 꺾이는 그런 어떤 참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거에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서일 총재가 자결을 하시게 되죠. 그 자결을 하실 때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조국 광복을 위하여 생사를 함께 하기로 맹세한 동지들을 모두 잃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살아서 조국과 동포를 대하리요. 차라리 이 목숨 버려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1921년에 서일 총재도
이렇게 자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그 다음 해에 또 이렇게 김교원 선생도 자결을 하시죠. 그래서 나철 선생, 그 다음에 서일, 그 다음에 김교원 선생까지 이 대종교의 1대, 2대, 3대 전부 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어떤 것이 헛되지 않게끔 자유에서 참변이 일어났지만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나 1924년, 25년의 신민부는 대한독립군단, 등록운정서, 대종교의 그런 계열의 그런 어떤 부대가 신민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신민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참의부, 정의부의 대종교인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중심이라는 것이고, 여기에도 분명히 그러한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방 이후에 대종교 총본사에 보면은 황국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4대 교주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시영 선생이 있습니다. 이시영 선생도 대종교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시영 육형제 아시잖아요.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가 만주로 떠나서 독립운동을 하고 거기에 모든 자신들의 돈, 600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돈을 다 사용을 하면서 공공한 삶 속에서 전부 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시영 선생만 이제 남아서 해방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동에서는 석주 이상용 선생이 또한 같이 이렇게 집단 망명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망명에서 모인 곳이 바로 서간도 지역에서 이렇게 모였던 것이 우당 이혜영 일가, 석주 이상용 일가, 백화 김대락 일가 이런 분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11년에 경학사를 만들고 신흥 무관학교를 이때 처음에 만들게 됩니다. 신흥 강습소라고 해서 만들다가 이름을 신흥 무관학교로 이렇게 바꿔서 3.1운동 이후에 여기 또 이제 폐교가 돼버리죠. 결국에는 이쪽에 이제 3.1운동 이후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폐교가 되는데, 이때까지 신흥 무관학교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대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국사교육에 있었다. 신흥 무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국사교육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의 교가를 보면은 후렴구가 뭐가 있냐면, 글씨가 깨졌네요.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자손들이라,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청년들이라라고 해서 이 배달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유행시키고 대중화시킨 것이 바로 대종교잖아요. 대종교의 단군교 포명서에 보면 배달이라고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근대에 들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용어가 바로 배달이다. 이만큼 영향력을 끼친 단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달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일제시대 때 얘기했었다라는 거죠. 배달학원, 박달학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박달족, 배달족이라고 우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상서 선생, 아까 대종교였었던 이상서 선생과 조성환, 대종교시죠. 조성환 등이 독립운동을 벌이고자 조성한 곳이 배달촌입니다. 배달촌. 최근에 올해 발굴이 됐어요. 여기가 배달촌이 여기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신안촌도 있고 배달촌도 있고 이게 다 이제 한인촌이잖아요. 한인촌 명명을 배달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죠. 동아일보에 보면은 배달이라는 간판이 철거해라. 3.1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배달이었다. 그러니까 최배달 선생도 원래 이름이 이게 아니었는데 배달이라고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제 배달의 기술, 영화할 때 배달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걸로 이렇게 남아 있지만, 이거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 어플을 만든 사람도 처음에 우리 민족을 배달 민족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듣고서 이걸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영향이 지금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느낌상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느낌상 거의 한 5분 남았나요? 몇 분 남았죠? 예. 개천절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 행사 발상지라고 해서 이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09년 대종교에서 음력 10월 3일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서 개천절이라고 정하고 이곳에서 첫 행사를 치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천절에 관해서 지금 단군이 건국한 날로만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우리 자료에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개천절 행사라고 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에 보면 제가 한번 와서 읽어봤는데요. 개천절을 맞이했습니다라고 하면서 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개천절은 8페이지에 개천절의 유래가 나오죠. 개천절은 환웅천하께서 처음으로 하늘을 여시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배달곡을 세운 뒤에 개천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날이며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터를 정하고 조선을 세운 것을 기린 날이다. 단군 왕검께서 이 건국을 하신 날도요 10월 3일이에요. 그 날을 기려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계승을 해서 10월 3일 날 건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건국한 날도 개천절이 맞고, 그리고 초대 환웅천하께서 이 실제로 하늘을 여신 개천절이 이렇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웅천하께서 황국의 통치인령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를 모두 가지고 동방으로 오신 날이다. 신시배달 건국이 바로 10월 3일 개천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뭐냐면은 임시정부의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대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뭐 리더격이 대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사가 아니 그대로 투영이 된 것입니다. 조수왕 선생이 기초를 했는데요. 조수왕 선생이 기초를 한 거 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로 단군, 부여, 그 다음에 사만, 삼국으로 이렇게 계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 독립당의 한국 임시정부의 여당이죠. 여기도 보면 김구 선생, 그리고 조수왕 선생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여당입니다. 여당에서는 1936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국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 그때 당시에는 반만년이고 약 4천년이고 5천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환국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살을 붙여서 우리의 역사가 가미가 되면 9천년의 우리 역사의 시작은 바로 환국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독립당의 조수왕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Q&A식으로 이렇게 답을 써놨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삼국유사 첫 꼭대기에 석유 환국이라고 하였습니다. 환국과 한국은 역자의 부동의의 것이며 우리말로는 다 같은 말입니다. 환은 광명인이 후세 광명 2세 유전이 이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석유 환국, 삼국유사에 있지 않느냐, 석유 환국이다. 우리는 환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환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특히나 대종교 계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가였습니다. 이상용 선생, 박은식 선생, 그리고 김교원 선생, 이시영 선생, 이 많은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역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 연구를 하고 그리고 책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책을 남겼잖아요. 뭐 박은식 선생 한국통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상용 선생 석주유고 이런 것들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역사에서는 전부 다 그냥 독립운동했을 때 만든 책 정도로만 치부되고 있고 이 안에서 역사에 대해서 기록했던 역사가로서 기록했던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일제시대에 보면은 본물 터지듯이 단군 조선을 기록한 문헌들이 나옵니다. 대동역사, 대동역사를 쭉 해가 헌당곡이 1911년, 김교원 선생, 박은희 선생의 단조사고 1911년, 신단실기, 김교원 선생의 신단실기 전부 다 일제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도 억압받았잖아요. 명사대주의로 인해가지고 단군 조선이나 그 이전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더더군다나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역사책이 이렇게 르네상스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이때 르네상스를 이루었던 모든 책들을 지금은 전부 다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학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들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단군을 다뤘는데 실제로 단군이 47명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헌당국이 규원사와 단기고사, 대동사강 그리고 전고대방이라는 인물사전, 김해김씨 문헌보에는 47대 단군. 이래서 아마 김해김씨 족보를 갖다가 폐지시켰는지도 몰라요. 김해김씨 문헌보에 47대 단군, 신단에서도 49대 단군. 단군이 2000년 동안에 한 분이 아닐 것이다. 그게 47명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물사전이 하나 있는데요. 전고대방을 보면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단군입니다. 단군은 전세 47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꼭 붙여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1924년이거든요. 그러면 1924년 이전에 47대 단군을 다룬 사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헌당고기가 됐든지 어떤 책이 됐든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묻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얘기했던
이 남쪽의 사만이 아니라 북사만, 바로 조선이 고조선이 사만관경제도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사만관경제, 이 전후사만이라고 하는 단재 신채호 선생 이 신채호 사관만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역사가 바르게 알려지는데 굉장히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종교를 신앙을 했던 신규시 선생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문헌들을 찾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애절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라의 문헌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아 슬프다. 단군사는 어디 있는가? 신지비사는 어디 있는가? 안암도 원동 중에 삼성기는 표온천사라고 하는 그런 책들은 어디 있는가? 그 이름만 남았을 뿐인데 그 책들을 얻어볼 수가 없구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한국혼이라고 하는 이 자료에 보면 한국혼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얻어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일제가 가져갔죠. 이만희 시류의 단군고라고 하는 1921년 책에 있습니다. 60몇 페이지에 보면은 대변설, 조대기, 표훈, 삼성밀기,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이러한 책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일본어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책들을 다 수거해 간 거예요. 수거해 갔는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이 책들을 다 안에 품고 있습니다. 삼성기라고 하는 거, 표본천사, 태백일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전부 다 품고 이 환단곡이라는 탄생했는데 지금도 위소로 이렇게 치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은 찾았지만 우리의 역사 문화는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지금은 그때 당시에 대종교인이 됐던 또 다른 종교인이 됐던 단군을 신앙하고 모시고 그리고 역사운동을 했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 그 독립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뭐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역사 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못 이룬 대안의 꿈이 바로 이 역사 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저도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직 부대장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역사 강복군으로서 같이 함께 이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우리 박자나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대한 역사 강복군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 열기를 이어서